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조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 오려면 이 정도 수능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올해 대입 다르고 내년 대입에 또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대표적인 대학은 수능 최저 조건이 조금 완화됐다고 하고요. 또 요 정도는 수능 최저 조건이 좀 강화됐다고 하는데 아마 2024학년 입시에는 이게 또 바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정시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각 대학이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고대 3합6,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3합7 뭐 이렇게 되거나 인문계열, 자연계열의 어떤 등급이 달라지거나 막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올해 입시를 딱 치르고 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문계열 수능 등급이 오히려 낮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변화들을 예측하지 못해서 내년까지는 조금 인문계열, 자연계열 나누어서 어떤 수능 최저 조건을 설정한 대학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마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2024학년 입시부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능 최저 조건의 변화에 대해서도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자, 교과 전형과 또 하나 또 하나인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올해와 똑같은 자기소개서를 내년 현재 고2 학생들도 쓴다. 다만 2024학년 현재 고1 학생들부터 자기소개서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각 학교의 학생부 기재 경쟁력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의 입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뒤에서 후술할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좀 인지하시고 아이들이 학생부를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한 노력이 잘 기재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수능이에요. 수능 위주 전형. 자, 근데 올해 2022학년, 그러니까 올해 고3들이 치는 수능이 현재 재수생, 즉 작년에 쳤던 수능과 많이 달라요. 그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수능은 수학에서 문과, 인문계열 학생들은 수학 나형을 치렀고요. 자연계열 학생은 수학 가형을 치렀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수학의 경우 공통수학, 수원, 수투는 같이 치르고 문이과 구분 없이 내가 자신 있는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성적이 한 번에 섞여 나와요.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통 수능도 상대평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점수는 같은 시험을 치른 아이들의 상대적인 나의 위치를 표현하는 점수로 나와요. 자, 근데 그 중에 등급이 나오기도 하는데 등급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어요. 그래서 1등급은 상위 4%, 2등급은 상위 11%, 3등급은 상위 23%, 4등급은 상위 40%, 5등급은 40%, 60% 이렇게 각 퍼센테이지별 등급이 있는데 작년 고3은 인문계열만 딱 떼서 4%가 1등급, 자연계열 수학 가형 치른 아이들만 딱 떼서 1등급, 4%가 1등급 이렇게 해서 인문계열의 1등급, 자연계열의 1등급 각각 4%씩 배정을 해줬어요. 근데 올해는 똑같은 공통수학과 자기가 자신 있는 확률통계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다음에 그 점수를 합산해서 문이과 구분 없이 4%가 1등급이다. 이렇게 수능 체제가 바뀐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상위 4%에 자연계열 아이들이 많겠어요? 인문계열 아이들이 많겠어요? 당연히 자연계열 아이들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학에 인문계열 아이들이 굉장히 등급이 밀려요. 등급이 밀린다는 건 수능 성적이 낮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수능과 작년 수능이 완전히 다른 수능이 됐어요. 그리고 뭐 영어,
한국사가 절대평가인 건 동일한데 제2외국어 한문이 절대평가로 바뀌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국어에서도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이런 체제로 바뀌었다라는 이런 디테일이 많이 변해서 수능 체제 자체가 많이 변했고 따라서 올해 정시와 관련된 입시 지도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무슨 얘기냐? 작년에는 문과 따로 시험 보고 이과 따로 시험 보는 어떤 그런 점수 체계였다가 올해 갑자기 문이과가 통합되고 그리고 제2외국어 같은 건 절대평가로 바뀌고 이런 등등의 요소들이 막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 그 대학에 합격한 아이들의 점수를 올해 수능 점수가 비교해서 뽑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어쨌든 이런 수능의 변화 때문에 올해 고3 아이들이 정시에서 굉장히 혜택을 보는 그러니까 대박으로 상향 지원했는데 합격하는 학생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하향 지원해서 자기가 평상 실력이었으면 갈 수 있는 대학을 못 가는 그런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많은 것들이 올해 수능이에요. 하지만 올해 이런 변화된 수능으로 인해서 어떤 기준점이 잡히면 내년부터는 다시 수능 위주 전형이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현재 고2 학생들은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르는 어떤 입시의 변화들을 잘 살펴보시고 입시에 대한 준비 또는 모의고사를 치르고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의 어떤 레벨 이런 결정을 좀 체크해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과연 올해 정시가 도대체 뭐가 문제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한번 여러분께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제가 이 부분까지 준비를 좀 해봤어요. 자, 우리가 수능 점수를 치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급만 나오는 게 아니라 표준 점수, 백분위 점수 뭐 이런 별도 점수가 성적표에 나와요. 이 모든 점수는 내가 나와 같은 시험을 치른 아이들의 어떤 분포로 봤을 때 얼마나 상위권에 위치해 있고 또는 얼마나 하위권에 위치해 있는지 상대적인 수준을 비교한 점수예요. 그래서 물론 점수가 높으면 다 좋은 거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시험을 치렀는데 누구는 확률 통계를 보고 누구는 미적분을 보고 누구는 기하를 선택했을 때 확률 통계가 엄청 쉽게 나왔고 미적분이 엄청 어렵게 나왔다면 이 점수를 단순 합산하면 쉬운 과목을 선택한 아이들은 대박 수능이 되는 거고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아이들은 쪽박 수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과목의 점수를 선택 과목에 따라 보정해서 아이들의 점수를 산출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약간 통계적인 방법을 쓰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Z점수라는 거예요. Z점수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점수가 시험을 칠 때 점수가 이렇게 정규 분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점수가 이렇게 정규 분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점수가 Z점수예요. 그래서 이 Z점수를 구하는 거 보면 우리 아이의 점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라는 것으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평균으로부터 몇 표준 편차 앞에 있는지 또는 몇 표준 편차 뒤에 있는지를 점수로 나타내는 게 Z점수예요. 그래서 제가 원점수가 70점 맞았는데 그 시험의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라면 원점수에서 평균 빼면 20이잖아요. 이걸 표준 편차로 나누면 Z점수는 2가 나와요. 자, 그럼 이 Z점수를 왜 구하냐? 내가 치르지 않은 다른 시험에서 내 Z점수를 알면 내가 저 시험을 보면 대충 몇 점을 받을 수 있겠구나를 역산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Z점수를 알면
원점수, Z점수와 그 시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면 요렇게 역산하면 원점수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원점수는 Z점수의 표준 편차를 곱해서 평균을 더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Z점수가 2점이라면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20인 시험에 Z점수와 표준 편차를 곱하면 40, 여기에 평균을 더하면 140점이라는 점수를 역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Z점수를 갖고 내가 치르지 않은 시험에 나의 상대적 위치를 추적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아이가 그냥 미적분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수학에 수원, 수투 공통 과목이 75점인데 제가 60점을 받았고 미적분이 26점인데 제가 15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나의 점수를 확률 통계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과 통계적으로 조정해서 어떤 점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 점수를 받을 때 내가 확률 통계를 선택했던 기하를 선택했던 미적을 선택했던 공통 과목은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치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이 점수와 모든 시험을 같이 본 아이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면 Z점수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제가 미적분을 봤어요. 그럼 미적분 본 내 점수와 미적분을 본 아이들의 선택 과목, 미적분 26점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면 나의 Z점수를 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는 내가 공통 과목을 본 시험의 점수지만 만약에 미분적분을 본 아이들의 공통 과목의 평균 점수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미적분을 본 아이들의 공통 과목의 표준 편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분적분의 내 15점을 갖고 미적분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활용하면 Z점수를 구할 수 있죠. 앞서 보셨던 요 Z점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과목만 갖고 내가 미적분 치른 아이들 중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미적분을 치른 아이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면 저의 요 원점수를 역산할 수도 있잖아요. 미적분을 본 26점 만점의 시험에서 Z점수를 갖고 미적분을 치른 아이들의 공통 과목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면 저의 원점수를 역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원래 공통 과목의 점수는 60점인데 요 선택과 미적분을 활용한 Z점수를 활용해서 미적분만 치른 아이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활용해 봤더니 저의 공통 과목 점수가 54.63점이라는 또 다른 점수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받은 60점의 Z점수와 미분적분을 같이 치른 아이들의 점수를 갖고 추정한 점수를 또 Z점수로 구해서 공통 과목은 74%, 선택 과목으로 추정한 거는 26%를 반영해서 어떤 점수를 환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복잡한 얘기를 왜 굳이 오늘 하냐면 내가 미적분을 치렀을 때 미적분을 치른 아이들의 공통 과목 평균 점수가 높으면 나의 시작하는 베이스가 높은 데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 과목에 따라서 나의 최종 점수의 유불리가 바뀔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요거 보여드리려고 굉장히 어렵게 말씀드린 건데 국어 말고 수학만 딱 보시면 수학에 공통 과목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확통, 미적분, 기하 나오잖아요. 미적분 아이들의 평균이 가장 높죠. 그 다음이 기하죠. 그 다음이 확률 통계잖아요. 그래서 수학에
1등급 아이들을 딱 보니까 미적분을 선택한 아이들이 무려 89%,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이 8%고 확률 통계를 선택한 아이들이 1.97%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왜 1.97 확률 통계가 중요하냐면 과거 수능에서 인문 계열 아이들은 확률 통계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도 인문 계열 아이들이 확률 통계를 많이 선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수능 수학에서 확률 통계를 선택한 아이들의 1등급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자, 이 1등급 숫자가 적다는 건 인문 계열 아이들 중에 수학을 잘해서 수학으로 수능 최저 맞추려고 준비했던 아이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출 수 있다는 얘기고요. 수능 전반적인 성적에서 미적분을 선택한 자연 계열 아이들이 인문 계열 아이들을 훨씬 월등히 높은 점수로 꺾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어떤 결과로 나왔느냐? 이게 오늘 12월 30일 입시 컨설팅 프로그램에서 서강대 경영, 경희대 경영, 건국대 경영을 지원한 아이들의 분포예요. 자, 근데 서강대 경영을 지원한 아이들의 1등이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인데 그 중에 1등이 미분적분 선택하고 선택 과목 화학원, 지구과학원, 즉 자연계열 전공하려고 했던 아이가 인문계열 서강대 경영으로 교차 지원한 거예요. 4등도 마찬가지, 5등도 마찬가지, 다 과학 선택 과목 했던 애들이잖아요. 자, 이 친구는 확률 통계한 거 보니까 인문계열 아이일 수도 있고 자연계열로 했는데 미분적분 성적이 안 나와서 화학으로 돌려서 치른 아이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경희대도 보면 경희대 지원자 중에 1등이 미분적분 화원 생원, 3등도 미분적분 물원 화원, 4등 친구도 미분적분 화원 생원, 6등도 미분적분 물원 지원. 자연계열 애들이죠. 건국 경영도 2등, 3등, 4등 자연계열 아이들. 자, 그래서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수능부터 문과, 이과 구분은 없어졌다. 그냥 전체 모두 성적 좋은 아이들이 취업 잘 되거나 혹은 자기가 관심이 있는 전공으로 무한히, 그러니까 교차 지원이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입시가 올해부터 시작됐다. 따라서 이제 문과, 이과 구분 없이 선택 과목 자체가 중요하고,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확률 통계냐 미분적분의 기하냐 이 셋 중에 점수가 제일 잘 나오는 거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나는 인문 계열이니까 확률 통계, 자연 계열이니까 미적분이 아니라 확률 통계와 미적분이 동일한 수준으로 느껴진다면 미분적분 선택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과, 이과, 인문계열, 자연계열 구분하는 건 정시에서 의미가 없어졌다. 내가 자신 있는 과목 선택하고, 다만 자연계열 전공에서는 반드시 미분적분 기하 또는 과학 탐구 과목을 선택하도록 지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인문계열 혹은 문과 계열에서는 그런 수학과 탐구의 지정 과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과냐 문과냐 이런 기준을 떠나서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특히 수학과 관련돼서는 미적분에 대한 어떤 선택을 조금 자유롭게 혹은 미적분이라는 것에 대한 너무 거부감 없이 선택이 확률 통계 비슷하다면 미적분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전공 선택의 다양성을 준다면 과탐에도 좀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학생 성향별로 난 숫자만 보면 죽을 것 같아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은 당연히 사탐 선택해야 되고, 미분적분이냐 확률 통계냐는 수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도 있겠지만 약간 그 확률 통계와 미분적분의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그래서 나에게 잘 맞는 스타일을 선택하는 게 맞겠지만
둘이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라고 느껴진다면 미분적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을 필요가 있다. 두려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과감하게 선택하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좀 그런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 내년 고3이 되는 현재 고2 학생들부터 정시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교과 평가를 반영하기로 했어요. 이게 뭐냐면 어, 정시 일반 전형의 서울대 과거에는 그냥 수능 100이었는데요. 내년부터 수능으로 2배수 1단계 뽑고 2단계에서 수능 점수 80, 교과 평가 20. 교과 평가는 뭐 합니까? 학교 생활 기록부를 펼쳐서 입학사정관 2명이 각각 개별적으로 이 학생이 개설된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을 들었고 그 과목의 내신이 1등급에서 9등급이면 몇 등급, A, B, C 3단계 평가하면 몇 단계, 어떤 성취도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과목을 가리킨 선생님이 이 학생들 어떻게 평가했는지 세특을 꼼꼼히 살펴서 A, B, C 3단계 평가하고 A는 5점, A, B는 4점, B, B는 3점, B, C는 1.5점, C, C는 빵점 이렇게 평가해서 정시로 수능 위주 전형을 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선도학교가 전국에 80%가 넘어가는 상황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고등학교 수업에서 얼마나 충실히 최선을 다했는지를 평가해서 정시에서도 학생을 선발하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점점 앞으로 입시에서 정시라 하더라도 학생부 관리에 대한 평가를 상위권 대학은 할 가능성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 서울대는 확정했고 나머지 대학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